그러면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타! 1부, 2부 소개는 생략하고 네,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거는 한 1부에서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 그럼요. 네. 2부 주제 팩션들. 예. 예, 저희 우리 방송 분량 늘려달라는 문의가 좀 있었어요. 와우북 때. 근데 네.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 1시간 반을 해도 얘기를 할 충분히 할 수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고 넣어주세요. 광고 넣어주시면 저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뭐 게스트도 데려오고 네. 뭐 이것저것 네. 하고 있는데, 네 분량은 그러면 늘어납니다. 네. 예, 광고 뭐랄까, 넣어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 넣어주세요. 자, 1부 첫 번째 순서는 근대 소설의 황립입니다. 1부요? 아, 1부랍니다. 2부요. 이부, 여러분 이부. 죄송해요. 자, 자기소개합시다. 저 권입니다. 네. 저는 손지상입니다. 예, 전 TCDC입니다. 저는 완성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도 스피디하게. 그렇고 이번엔 좀 얌전하게 가야지. 아유, 네.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2부는 항상 자기소개가 항상 급하죠. 짧아지네요. 네. 시간에 쫓겨서 드립을 칠 일이 없어. 빨리 네, 넘어갑시다. 저희 사회에서 바빴던 건 진짜 번외편 때문에 쫓겨서 있는데요. 번외편 만족스러우셨는지. 네, 여러분. 네. 만족스러우셨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여러 가지로. 주변에 죄송합니다. 소평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그 소평했습니다. 번외편에 못 낀 게 되게 아쉽더라요. 초반 얘기 네. 들으니까 내가 딱 들어왔을 때 네네네. 되게 막 네.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네. 늦게 들어왔을 권님은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난 더러운 이미지만 되고 있어. 저기 신사는 아닙니다. 난 신사가 되고 있어. 여튼 근대 소설의 황립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네. 보통 소설이라는 장르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구전 문학 같은 데서 구비 문학 같은 걸 보면은 그 판소리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상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미 말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 인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연기자가 연극하듯이 메소드 연기하듯이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걸 쏟아내면서 발화를 하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보통 발화를 할 때 현재형으로 발화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야기의 원형 네, 원형 중에서 특징이 과거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사를 담당하는 이야기꾼이 모두 자기가 마치 겪었던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1인칭으로. 나는 그때 그 사슴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과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그 화자가 얘기한 사람이 모든 등장인물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안에 등장인물이 되고 이 등장인물 됐다가 A도 그렇죠. 됐다가 B도 됐다가 C도 됐다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세계 다 전체가 왔다 갔다 되기도 하는 거니까. 했다가.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픽션과 현실 간의 그 불분명한 경계라는 건 원래는 애초에 미분화된 상태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강령술사 같은 미안해요. 느낌의 나 미분이라고 해가지고 디퍼런셜을 생각했습니다. 적분화도 아니고 미분화도 아니고. 네, 이 자리에서 유일한 이공계 남자. 야,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존재가 화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네, 스카스. 스카스 그 철자로 SKAZ 저는 네, Z라고 합니다만 알파벳으로 쓰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기법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넘어온 문학 기법인데 화자가 독자한테 직접 말을 거는 형식의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호밀바세 파수꾼이라든가 그리고 지하 생활자의 숙이라든가 뭐 그런 도스토옙스키 작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기법이라서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작가랑 화자랑 그 주인공이랑 네. 다른 그렇죠. 경우가 많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친척 아저씨가 뭐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라는 식으로 시작한다거나 네네. 하는 식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반각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사문학이라든가 예, 반각본이 어떻게 보면 그 대여점의 시초죠. 시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을 다 사서 볼 수 없었으니까 네. 돌려서 봤던 그렇죠. 거고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그때도 사실상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각본을 그냥 대여하는 게 아니라 반각본이요? 네, 반각본인데 그거 아마 변사 같은 지금으로 얘기하자 옛날식의 그 변사 같이 앉아서 얘기해주는 그래서 절단마홍 얘기하다 가다 중간에서 끊고 보고 싶으면 책을 빌려서 봐 뭐 이렇게 그때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투 그대로 예.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과 같은 이제 문체를 의식한다거나 네. 이야기 속 화자를 의식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발자크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도 소설이라는 장르는 있었고 다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소설이라는 건 발자크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
굉장한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한 그 실제 있는 물건들을 언급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현실과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간이 아닌 외부 세계가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와 소설 속 세계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디마라든가 위고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문체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체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디마도 사실은 그러니까 심하죠. 그 디마는. 표절과 뭐 그런 경계, 그러니까 표절과 창작의 경계에 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써서 더 재밌잖아. 뭐 이렇게 근데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디마가 쓰는 게 재밌는데? 네. 그렇게 예 정도였고 위고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의 노트르담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문학전지 민음사에서 나온 거기서 보면은 거의 건축 양식에 대한 논문 일부를 발췌한 것 같은 거를 막 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희미했을 시기죠. 저작권도 없고 작가가 작품 세계에 대해서 그냥 네. 너무나도 나이브하게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구인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작가가 따로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네. 음유시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어떤 변사라던가 그렇죠. 그런 판소리, 소리꾼이라던가 소리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걸 전문적으로 쓰고 그걸 그렇죠. 생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네. 거죠. 그냥 중첩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거지. 오리지널리티는 그 화자에게 있는 거지 네. 그 작품 세계에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품 세계를 의식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근대소설로 넘어오면서 네.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시작이 이게 보바리 부인 플로베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즉 화자가 절대적으로 이야기에서 고개를 들이밀지 않는 투명한 문체를 목표로 이 이야기 내에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 화자가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야기 속 세계라고 하는 유리된 세계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때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지적인 입장에서 쓰는 그렇죠. 그게 없어진. 그러니까 그게 그때 생기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반대예요. 전지적인 시점으로 글이 진행이 돼. 그동안 소설을 써오다가 3인칭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든가 일종의 카메라와 같은 예. 시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역사책 중에 그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 라는 네네. 책이 있어요. 그 폴 벤느였나? 네, 프랑스인 역사자가 쓴 책인데 맞을 거예요, 이름. 네. 네. 그게 이제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는 그 표범 인가 치타인가? 여튼 네,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그들이 양을 훔쳐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을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걔네를 경계하면은, 그 육식동물을 경계하면은 네, 그러면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지 않는 게 되는 건가? 그 아니다. 점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점을 받아서 얘기하자면 소설 애초에 그 보르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역사책 이 책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달랐던 거고, 여러 층이 우리는 그걸 신화라고 알고 있으니까 신화로 즐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야기를 즐기긴 하지만 믿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런 신앙이었으니까 믿긴 믿는데, 다만 그 진실의 층위가 달랐다. 그 실생활에서의 진리랑 그 신화에 대한 진리는 층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 둘이 공존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거기에 모순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인식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있어요. 그쵸. 누구나 똑같은 현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언제나 인식이. 근대의 시작은 과학의 그렇죠. 발전이죠. 네. 근대라는 세계가 하나의 동일한 세계관, 동일하게 접속하고 있는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소설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픽션이 되는 거죠. 과거 같은 진실이 여러 개가 있다가 아니라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시점인 그때부터. 거네요. 엠버런덱이 생각이 나네요. 네, 발터 현실이 베냐민 보이니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야기꾼과 소설가라는 그렇죠. 에세이에서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 변사 같은 이야기꾼이었다면 이제 소설이라는 원본이 생겨나 버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이런 개입이 불가능해지니까. 화자에서 작품으로 오리지널리티가 네. 넘어가게 되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에밀졸라 같은 사람들은 아예 과학적인 실험 방법론처럼 작품 성격을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굴러가서 이렇게 결말을 뭐 그런 걸 쓰기로 했을 정도니까요. 그게 있고 나서부터 소설의 목표는 현실에 있는 이 유일한 현실을 얼마나 재현해내느냐였었어요.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네, 그리고 그런 소설이 엠버였는데 여러분 엠버 보세요. 잠깐만 뭔가 아니 네, 넘어가죠. 에밀 졸라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로저 젤라즈님도 좋아하는 아니 작가님. 그 현실과 그러니까 진짜 유일무이한 진짜인 현실과 그, 패턴. 네, 가짜 이야기들 속에 그렇죠. 네. 엠버 현대기에 보면은 그 엠버 현대기의 주인공이 스포일러긴 한데 네. 그 뭐랄까 마지막에 이건 스포일러인데 뭐 괜찮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패턴이라는 걸 새로 그려요. 그 패턴이 뭔지는 얘기를 보시면 압니다. 엠버 현대기를 보시면 압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기호로 현실을 모방하려는 이제 미메시스니 뭐니 하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호학도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흐름인데,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이라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막 이성적으로 발달한 세계관이어서 가상과 현실이 진짜로 이렇게 평행세계 마냥 연결되는 거랑 아예 원시로 회귀를 해가지고 과거와 현실이 미분화되는 시대로 가는 거,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제가 라틴 문학으로 얘기하자면 마르케스는 이제 후자인 거고 그 보르헤스는 전자인 거죠. 책이라는 세계 속에 가상의 세계를 현실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완전 유리된, 반대로 마르케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본인 얘기인데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저널리즘적으로 옮겼더니 그게 서양 눈으로 봤으면 환상적이었고 마술적이었다라는 그런 미분화된 세계,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그 영회 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었잖아요. 네. 비슷한 얘기. 네, 레슬링이 통하는 동네. 네네. 제가 맞아. 그때 그렇게 멕시코에서 프로레슬링 네. 인기가 있어요. 프로레슬링 그 리얼리즘이라고 제가 불렀던. 외부인으로서 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네. 실제로 그 마술적 리얼리즘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죠. 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다이내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 스파클링 코리아.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 애매한 게, 한국의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프로레슬링 매니아의 시점에서 얘기하자면 유일하고 단일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강고한 이승, 개똥맛을 굴어서 이승이 좋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승이라는 게 너무 확고하게 있는 세계다 보니까 프로레슬링 인기 없는 이유는 이거 쇼잖아, 진짜로 안 때리잖아인 거예요. 회의적이죠. 네, 확실히 그래서 판타지의 개입이 좀 네. 힘든 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환상 문학은 대부분 알레고리화 돼 버리잖아요. 환상이란 세계가 실제 존재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알레고리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을 바꿨을 뿐이지 현실은 그대로입니다라는 식이 돼 버리죠. 아예 그래서 이곡갱으로. 네, 아예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환상을 환상 자체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연습 자체가 좀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된 것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분리시키기 위한 그런 아까 그 문체 의식 그리고 그런 가상 세계랑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 수순을 밟지 않은 거죠. 갑작스럽게.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면 그 남미만 해도 남미 문학이 일종의 인정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꾸준히 쌓아가던데 그렇죠. 그게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통이 쌓이지 못하고 말소돼 버렸죠. 그러니까 전쟁 뭐라고 하면 말소되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 뽑히고, 그러니까 꽃을 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게 확 퍼지고 파편적으로 내가 퍼지고,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게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이렇게 쭉 흘러나간 역사적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인기 있는 게 하나가 들어와서 복제되고, 그리고 그게 다시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기 복제되고 딴 것과 섞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거시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불분명하고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최소한 이제 장르 소설이라는 그러니까 뭐 추리 소설일 때는 SF든 판타지든 그런 장르 소설이라는 데 한정해서 말하자면, 근데 그런 식으로 파편화되고 있고 파편화되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SF 팬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또 파운데이션이냐라는 사람, 파운데이션이 뭐야라는 사람은 양극화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니까. 네, SF 백년사 같은 거 했었거든요. 전에. 여러분 이제 SF 팬들이 많이 모이면 제 SF 백년사 진행하겠습니다. SF 백년사든 아니면 SF 특집이든 저 계속 야심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밀어주세요. 저는 SF 쪼렙이니까 그냥 일단. 저도 쪼렙이라. 그래요? 사실 추리 소설도 할 수 있어요. 전 추리도 쪼렙이니까. 저도 쪼렙이라. 전 덕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전 덕력이 없다는 거. 아니 저기 안 돼요. 코로나대전의 시리즈의 역사 이런 것밖에 못한단 추리 소설이나 말이야. 그런 거 한번 다룰 때는 게스트를 한 분 모시죠. 그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전 덕력이 낮고 DCDC님도 덕력이 낮고. 저는 너무 한정된 분야에만 이렇게 덕력이 있기 때문에.
뭐 왜,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네. 그렇게 다들 고해려고 그래요. 네. 간증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모르에스의 기법이 인용을 하는 기법이라고 아까가 아니구나. 저기 1부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모르에스 같은 사람은 뭐 각주를 단다거나 약간 논문처럼 막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서양 문화권에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마 영어를 먼저 익혔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영어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외할머니가 영국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패턴인데 그 동양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한 이론을 논문으로 쓸 때 자기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고대 유명한 현자의 이름으로 공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발굴했다라고 지금 말고 네. 예전 동양의 경우에는 네, 지금 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바가바트 기타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거는 주해설을 쓰면 자기 스승의 이름을 써요. 그 위에다가. 혹은 그 윗대조 스승의 이름을 쓴다거나. 뭐 노자, 맹자, 뭐 공자 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보통 그렇거든요. 내가 아니라 이런 분이 말씀을 하셨다. 근데 사실은 자기 말이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 이 분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렇죠. 라는 뜻인 건데. 이런 건 이제 말 그대로 진실이 여러 층이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진실이든 상관없다, 맞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현대에서 그랬다간 큰일 나죠. 아까 얘기한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는 책에 이제 그 진실의 여러 층위를 다루기 위해서 고대 역사가들의 그런 서술 태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라든가 그런 이제 고대 역사가들은 그 인용을 따로 뭐 누구누구한테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쓰지 않았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역사가 본인의 권위를 갖고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 역사가로서의 권위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만큼 이제 좀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확실히 지금이랑은 좀 그런 일단 그 진실과 그 허구에 대한 생각, 그 경계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이제 인용이라든가 표절에 대한 그런 저작권의 개념도 좀 다르죠. 아까 디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화자에게 권위가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작품이 아니라 이야기꾼에게 있었다. 네, 이야기꾼에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런 뭐랄까요? 작품으로 떨어져 나온 것 자체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라는 식의 의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예 대표적인 예로 소설 쓰는 분들 중에 로렌스 블록이라는 그 추리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800만 가지 죽는 네네, 하드보일드를 주로 쓰는 그분이 그 번역은 안 됐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작법에 관련된 에세이 쓴 걸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양 특히 영미권 문학에서 왜 1인칭으로 쓰는 글은 천시하고 3인칭만 높게 보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3인칭 객관적으로 1인칭 주관적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러 작가들이 1인칭으로 써놓고 주어만 I에서 He로 바꾸지 않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제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항변하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요 일단 1인칭을 한번 써봐라라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오히려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꾼으로서 소설가로서 스스로 되게 자의식이 강한 로렌스 블록이 작품보다는 이야기꾼에게 있는 게 그런 식으로 현대에도 계속 뭐랄까요? 싸움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1인칭으로 쓸 때가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1인칭으로 쓰면은 언제나 좀 똑같은 글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그게 좀 답답해서 저는 이것저것 시도해보려고 어쩔 수 없이 3인칭으로 좀 가버리는. 그런 좀 있긴 해요. 그런 게 이렇게 이야기를 왜 1인칭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냐라는 거에 대해선 그 인간이 원래 기억하는 방식 중에 장기 기억 중에 에피소드 기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억 장기 기억 종류 중에 그러니까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일종의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인간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사이버네틱스나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했던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게는 인간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그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물리적인 세계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타적인 곳은 전부 이야기로 되어 있다. 실제계 상징계 뭐 이런 이야기하면 재밌겠지만 뭐 안 하겠습니다. 그거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상 농담으로 했던 얘기인데 컴퓨터한테 최신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자, 너 뭐 아무 말이나 해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구 말을 들려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게 영어권에서 꽤나 그런 말버릇이 있거든요. 그 좀 나쁜 얘기긴 한데 최면에서 넘어온 흔히 말하는 픽업 아티스트들이 하는 놈 중에 왜 요새 조심하세요 하이파이브 하자는 놈들 픽업 아티스트입니다. 그건 뭐예요? 네, 픽업 아티스트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 꼬시는 기술을 연마하는 놈들을 말합니다. 네, 그걸 직업적이고 예술적으로 끌어올려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픽업 아티스트라고 침대로 예술적으로 들어가는. 그냥 말이 좋아서 픽업 아티스트인 거지. 그냥 그렇게 간단히 명명을 한다고. 네네. 난파. 사실은 예술이 아니고 기술이에요. 그 아트가 기술인데. 그냥 그 뭐랄까 그 여자랑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잡을까. 네네 그런 놈들인데 키네틱이라 그래서 그 예전에는 악수를 요구했는데 요새는 하이파이브 서로. 하이파이브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킨십을 하고로서 뭐 거리감을 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기법 중에 하나가 마이 프렌드 존이라는 게 있어요. 내 친구 존이 그러는데 라면서 좀 야한 얘기라든가 이런 혹은 나랑 사귀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내 친구 존이 한 얘기인데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 쿠션 묻혀서 들어가는 거라 되게 무의식적으로 깊게 박힌다는 거죠. 암시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이 인간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악용한 원래는 내 친구 존이 그 최면에 되게 깊게 빠지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저러해서 됐단다라는 얘기를 말로 들려줘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게 하는 기법이었는데 내 친구 존이 이렇게 바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뭐 처음엔 되게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엔 되게 그렇게 했다가 마음에 들어 했었대라는 식으로 들려주면 존이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뭘 또 여자로 바꿔. 아니 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그걸 그렇게 이것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이야기가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깊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요즘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해요. 전문 분야.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게 이제 수학 문제집을 만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 수학 교육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수학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도 수학이 되게 의아한 게 아니, 수학에 들어간 게 의아한 게 스토리텔링할 요소가 있나? 철수가 영희를 만나기 위해 36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128m 떨어져. 이런 거예요, 설마? 그거는 이건 우리 때도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는 서술형. 네, 이런 문제 우리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수학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수학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더 재밌게 그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더 오래 머릿속에 남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기억을 오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걸로는 특히 이제 이게 아이들이 좀 나이가 들고 뭐 고등학교 수준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그 지식 자체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일상생활 속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 수학 그러니까 뭐 동계산하는 상황을 줘서 계산을 덧셈 뺄셈 해보게 한다 뭐 이런 그런 것들 기억을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이야기 형식이니까 그 형식을 이용해서 수학을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더라. 제가 작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수학 귀신 제 어릴 때 재밌게 얘기했는데 수학 귀신도 그런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보면은 그런 쪽이 시초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맨 처음에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던 그런 것들을 전통에서부터 나온 건데 스토리텔링을 수학이라. 스토리텔링이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일하다가도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저 이쯤에서 끼어들려고 그러는데 괜찮나요? 뭘 또 양해를 구하십니까? 아니 좀 길게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제가 아까 수학 문제 서술형 이야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도시전설 관련된 일본 방송 예능 방송 보다 본 건데 옛날 수학 문제 그 미군정이 다스리고 있던 일본에서 수학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아세요 혹시? 수학 문제 아까 36km를 달리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열수와 영희가 36km 달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다나카가 너무나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도덕 관련된 이야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의 해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2 더하기 3의 해를 구하시오의 문제가 거의 A4 용지 한 장 분량 될 정도로 길게 문제가 교과서에 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건 수학 그러니까 국영수 같은 기초는 해도 되는데 네. 도덕 교육이 당시 일본의 도덕이라는 과목이 천황을 위해 충성하고 뭐 유교식 도덕을 가르치는 거여서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편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남기고 싶으니까 일본인이 아이덴티티를 남기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다가 수학 문제 안에다가 도덕 교과서 내용을 넣은 거예요. 스토리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본의 아이덴티티가 날아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에요. 역시 스토리의 힘은 위대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철수와 영희 그리고 다나카. 네. 철수와 영희 이제 이상하다. 끼워드시죠. 덤벼드시죠. 네. 아니 뭐 스토리텔링을 섞어서 정말 네. 얘기를 잘하는 그것도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하는 엠페디먼?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엠페디먼의 네. 서주결혼시키기. 네. 미소가. 원가 9,800원인데 지금 계속 50% 할인해서 네. 4,850원인가? 네. 네,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하나쯤 살만한데요.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 네, 저기 인용과 표절에 대한 챕터가 있어서 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챕터 나눠놓은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했구나. 그냥 했어요. 저도 그렇게 진행되길래 제가 그냥 무시하고 아니요, 진행했어요. 챕터대로 얘기한 거 맞고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안 했다. 지금 완전 씨가 끼어들었다고 화내고 있어. 빨리 조용히 다들. 엠피디먼의 네, 서재결혼시키기. 만세!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나니?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인용과 표절에 대한 챕터고 이 제목부터가 인용인데 네. 제목부터가 이제 인용과 표절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돼 있는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나니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리고 다음을 참조하라. 장드 라 브리에르 특징들 1688년 우리는 너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누군가 이미 다 한 이야기다. 라 브리에르는 아마 이 구절을 로버트 버턴의 우울증의 해부 1621년에서 훔쳐왔을 것이다. 이미 누군가 한 이야기 말고는 아무 할 이야기가 없다. 버턴은 이 구절을 테렌티우스의 환관 기원전 161년에서 훔쳐왔을 것이다. 전에 누군가 한 이야기 말고는 아무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이 네 구절을 비교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바틀린 유명 인용구의 주석에서 훔쳐왔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게 보르헤스의 소설 같은 구조예요. 그렇죠. 보르헤스 소설이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라고요. 보르헤스 좀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알았습니다. 실제 있는 책에 대한 얘기라고요. 네. 보르헤스도 네, 그래요. 네, 그러다가 네. 중간에 살짝 이상한 거 껴넣는 건데. 그러니까 보르헤스는 신뢰할 수 없잖아. 이게 진짜라고. 그 사람 픽션이니까 알았어. 저건 논픽션이고. 엠페디먼 좋아요. 네. 네. 여러분 여튼 엠페디먼 믿고 천국 가세요. 라키난의 여러분 천국. 여기 악플 달리면 완선 씨가 찾아서 목을 비춰볼지도 아니요, 모릅니다. 그러진 않아요. 아니 완선 씨가 싫을 수도 찾아가서 있지. 안 맞을 수도 엠페디먼을 읽어줄 있지. 거야. 아 맞아. 찾아와서 읽어줄 거야. 좋아할 이거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 표절과 인용에 대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챕터는 요리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리법, 그러니까 요리책이나 요리법도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 가정 요리 500선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 요리법은 사실 누군가의 요리법이었을 텐데 그 편찬자한테 저작권이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 요리 레시피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편찬자한테 저작권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요리를 정리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리책이라는 근친상간적 세계에서는 표절 같은 것이 없나 보다. 로즈메리 장가지 하나만 추가해도 그 요리법은 당신 것이 된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규칙이 약간 더 엄격하다. 적어도 관습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당신이 인용부호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일기에 옮겨놓은 멋진 구절이 사실 플로베르가 쓴 것임을 잊는다면 자신을 기만하여 언어의 로즈메리 장가지 하나만 보태도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벤자민 디즈렐리가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 하는 태도로 이야기한 유명한 구절에서 표현한 대로 다른 사람의 지성을 훔친 강도가 된다. 자, 여기에 주석이 또 이제 여러 개 달려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인용과 표절로 이루어진 문장인 거죠. 네. 표절은 아니고 인용으로 이루어진 문장인 거죠. 반각본 변사들 다 죽겠다 이놈들아. 잠깐 다 죽었잖아. 네?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네, 살아계신 분이 몇 분 안 넘죠. 애도 이야기꾼 다 죽겠다 이놈들아. 구성부터 되게 재미있는 네, 그런 책인데 사과 방송해야 될 것 같아. 네, 인용에 대한 챕터라고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챕터인데요. 여기에 왜 사람들이 표절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고 그걸 옮겨보자면 네,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어머니도 이제 기자셨고 이 어머니의 집안이 글을 그런 집안이었죠. 표절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인 허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허씨.
허씨는 한국인. 특파원들의 문서처를 가지고 글을 쓰는 타임즈의 작업 방식 때문에 망가진 사람 같아. 그는 자기 타자기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쳐놓고는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진 나머지 글로 쓰여진 모든 세계가 자기 소재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예, 마치 그 택본에 이제 옮겨놓고 이 저작권 나한테 있으니 수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그 표절이라는 건 되게 애매한 지점에 있는 거고 그만큼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죠.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누가 이제 제 위키위키에 막 뭐라 써놨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자기 그런데 올려놓은 거예요. 우연히 이제 검색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네가 쓴 것처럼 올려놨냐 했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대답이 없고. 저는 사실 약간 안 좋은 짓이긴 한데 이번에 오스카 에이지의 스토리 메이커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돼요. 나오는데 그 캐릭터 소설 쓰는 법 개정판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를 번역하고 싶어서 기획서를 냈었는데 결국 안 되고 나오는 건데 그 전에는 그 뒤에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편 소설 쓰는 모임 같은 걸 하나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책을 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어를 못 하니까요. 제가 번역을 해서 워크시트를 만들어 줬었는데 이게 어디서 샜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소설 쓰는 법이라는 식으로 세는 거예요. 근데 셀 때 이 사람들이 제가 그걸 뿌릴 때 그 문서를 뿌릴 때 문서에다가 번역한 사람 혼진상 도스카라스라는 사람이고 이 문서는 아스키아트의 원래 어디 책인 건데 내가 무단으로 인용하고 번역한 거니까 모든 범죄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제발 뿌리지 말아달라고 그 모임 회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분들한테 메일로 보냈는데 아마 어디 제가 게시판에 잠깐 올렸었던 거를 누가 보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있는 첨부 문서식으로 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가져가는지 그 문서를 그대로 놓고 그래서 어떡하지? 내 진짜 아스키아트한테 이거 변화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직접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 내가 번역한 사람인데 나도 지금 이미 없앴고 이 문서 원본 자체를 없앤 상황이다. 없애달라. 그랬더니 아닌데요? 제가 손지상인데요? 네? 한 명 더 있었어? 손지상이? 너도 손지상이냐? 보고 싶다. 깜짝 놀래가지고. 굉장하다. 도플갱어야. 제가 도스카라스인데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갱어야. 뭐지? 그랬던 만나고 기억이 싶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너가 도스카라스라면 그 유명한 그 단두대 짤을 보여줘봐라. 팔 근육 짤을 보여줘봐라.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제 얼굴 찍어서 나다라고 했더니 미안합니다. 제발 저 단도하지 말아주세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인터넷상으로 저를 본 적이 있는 그런 분이어서 제가 조용히 근육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머슬로 협박해서 잘 넘어갔어요. 근육으로 속삭여서. 이래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구나. 이래서 근데 와선 씨 왜 날 보고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옆으로 시선을 돌렸을 뿐이에요. 왜 돌렸어? 돌리지 마. 여튼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얘기 길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오스카 에이지 책을 사시면 여러분 굉장히 작법에 도움이 됩니다도 있지만 그 양반이 원래 만화 편집자인데 굳이 작법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작품이 곧 나이고 그게 나를 유일한 자아를 확보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야기 만드는 건 일종의 공식이나 혹은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레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림 그리는 거랑 비슷하다 이거군요. 네네네 그런 차원으로 일종의 파츠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라는 식의 평론을 작법서로서 매뉴얼화 시킨 거예요. 원래 평론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쓴 평론가니까. 근데 이제 그럼 왜 굳이 저는 이제 그걸 읽을 때 고민했던 거는 왜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남의 거를 갖다 쓰면서까지 자기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 였던 거죠. 인정받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블로그에 2014 폭포기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한 보고서라는 소설을 올렸는데 한남대학교에 다니신 문창과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제 소설을 무단으로 학내 공모전에 투고를 하셔서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그 피드백이 왔어요. 당신 이 사람 아느냐? 당신 소설이랑 제목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길래 그래서 조교한테 전화 걸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내가 인터넷에서 소설 재밌게 봐가지고 파일 저장을 해놨는데 모르고 넣었다는 거죠. 제출할 때 대충 빨리 집어넣느라 그걸 집어넣고 말았다 이러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당선됐을 때 이렇게 캔슬을 하면 되는 거를 이랬으니까 그건 변명이죠. 그럼 제목을 고칠 필요가 없잖아.
아니 제목은 안 고쳤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거는 변명인 거고. 그가 뭐 얄짤없이 잘리는 건데. 나름 기분 좋긴 했어요. 당선했으니까. 당선했으니까 그거를 정말 내가 눈에 띄는 모든 공모전에다 냈는데 한 군데서 안 됐어. 근데 한남대학교에선 됐어. 나 인정해준 것 같고 기분 좋더라고요. 한남대학교는 대전에 있고요. 예. 저희 막내 삼촌과 막내 예. 숙모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어쨌든 좀 자의식이 투영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점이 이야기를 즐기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건 이제 오스카 에이즈의 경우에는 입장이 이야기는 이제 조립하는 거고 그게 자신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조립을 해서 자기 자아를 그런 식으로 투영을 하면 있는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런 왜 중이병 걸린 애들이 자기만의 세계를 잔뜩 쓰는 그런 걸 안 하고 기존에 있는 파츠를 조립해서 만든 캐릭터를 통해서 우회시켜서 투영하면 그렇게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리지널리티도 확보된다. 라는 차원을 글쓰기라는 게 어떤 창작 활동의 면도 있지만 기술적인 면도 충분히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작가가 마치 이건 나만의 고유의 영역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라는 말에 반기를 든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방송에 잠깐 소개한 적 있었냐? 오른쪽 눈으로 그림 그리기? 저 갖고 있어요. 그 베티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도 보면 그림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크로스카운터 타임라인에 제보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살짝 더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한테 뭘 소개하고 싶냐면 실습북이 따로 또 나왔어요. 그 스케치북 사이즈로. 제가 그것도 샀었는데 여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레벨이 있는 그림을 쓸 수 있다.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니 그 책 자체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네네. 그 책에 나온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네 맞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눈에 얘기하면서 배경을 보는 걸 하면 더 잘 그릴 수 있다. 뭐 그런. 근데 사실 글쓰기에 한해서 말하자면 절대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오스카 이제 주장 그것이 결국 작가의 자아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게 없는 글은 그냥 이어서 번외편 하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그 기술들을 알고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한테서 나오는 걸로 그게 내재화 있는 어쨌든 간에 그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그거를 제가 이 예는 좀 부적절한 예 같은데 페르마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그렇죠. 너무 좁음. 여백이 없어서 미안해. 나 이거 증명했는데 미안해. 소리.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 증명. 그렇죠.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증명이 됐잖아요. 네네. 2008년인가 9년인가였죠. 그게 굉장히 이게 그 당시에 없는 수없이 많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증명해서 저도 들었어요. 그 책으로 한번 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직도 그래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수학적인 수준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거 아닐까. 그걸 가지고 아직도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였죠. 일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정리 있어요. 타니 타니 무슨 부동소수점 그거 없이도 가능한가 안 한가를 검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앤드류 와일드의 증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어서. 그런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러면 이참에 광고를 몇 개 더 하자면. 네네. 빨리. 얼마 없어. 3 지금. 그건 이제 여백이 남지 않아서 그 적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여운을 남기는 것 중에 역시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프레드릭 브라운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 있다. 가장 짧은 호러 소설이 있다. 조만간 나오죠. 그렇죠. 조만간이 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여기 SF 소설에 흔히 있는 일이죠. 그 소설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거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딱 2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후의 남자가 방 안에 혼자 있었다. 그런데 문을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이런 것.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단편에서는 이 뒤로 이야기가 더 있고요. 하지만 프레드릭 브라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 짧은 것들도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걸 재밌는 걸 많이 썼고요. 방금 그거를 프레이즈를 인용을 해서 한 편 단편지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호시시니치. 쇼트쇼트에 대가 있어요. 그 시리즈 같은 게 있어요. 나왔잖아요. 다 있어요. 저 다 샀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으다가 누가 전집으로 판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우리 집에도 전집 있어. 2세트 있어. 하나는 절반, 하나는 전체.
진짜 두 세트 다 읽지도 못했어요. 저 아직. 그것도 한두 번 읽다 말았는데. 재미있지만 전 또 원소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와. 그게 재미가 있는데. 너무 아이디어만 많아서 한정적이라서 읽다가 지쳐. 네. 조금 읽으면 지쳐, 조금 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원래는 잡지 같은데 하나하나가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였기 때문에. 여튼 저는 그건 원소로도 갖고 있고. 아무튼 바보입니다. 저희 이야기 자체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인용과 표절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이제 그 소설 자체가 어떻게 확립되었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또 이제 다른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정리 조금만 제가 못한 걸 얘기하자면 네. 아까 앞부분에 제가 한참 설명했던 거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메타픽션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현실과 소설의 경계가 미분해돼 있던 상태에서 그 경계가 생겼다가 다시 붙는. 네, 경계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 경계를 이제 오히려 그 의식적으로 인공적으로 흐트러뜨리는 그런 방식이 가능해졌던 거고 여러분 무엄마뇽 가르바뇽 증세가 결정됐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광고는 제대로 해야죠. 왜냐면 이 가르바뇽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니요 작가가 이제 그 작품 내 이야기에 직접 등장하는 그런 점이고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막 영어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영어를 하고 있는 거지만 평도 하고 영어. 해설도 썼고 해설에 그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네. 재미있고 증세됐으니 아마 여러분은 2주 연속 이 광고를 들으시겠지만 광고 제발 주세요. 네. 광고 좀 광고 주시면 광고 제대로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이 아셔야 될 게 제가 가르바뇽을 여기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한 10분 정도쯤이 이 방송 듣고 오셨다라고 주셨어요. 10명보다는 많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광고 효과 있습니다. 광고 효과 확실합니다. 제가 찾아온 사람까지 10명이 넘었으니까. 광고비는 상담. 상담이죠. 실은 아직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저희 저렴해요. 저희 저렴하고요. 엄청 저렴하죠. 하여튼 그러면 시간의 문제로 잠깐만 저렴한 광고비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그렇죠. 저 얼마나 저렴한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저희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 방송 저열해. To be, not to be. 이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 너무 노출하지 마시고요.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준비하고 했어, 근데? 네. 하긴 나름은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버럭한다. 진정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와서 밝히지만 방금 직원이 우리 눈치 주고 갔거든요. 저만 보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일단 오해 땀난다 갑자기.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에페디먼 읽으세요, 여러분. 에페디먼 읽으세요. 그 픽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뭐 이제 다른 내용은 이제 게스트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다른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크로스 카운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의 엔딩이었어. 힘들어.